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재명 기소, 진실은 법정에서.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많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예.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4,800억 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특정 민간업자, 그러니까 김만배 씨 등의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이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00억 원대의 수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도 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133억 5천만 원인데 그 대가로 성남시가 기업들의 토지 용도 변경 같은 민원을 들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428억 원 약정설, 저수지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공소장에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의혹, 이게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로 통하는데 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428억 원 약정 부분을 혐의로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이 대표 공소장에는 이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김만배 씨는 물론 정진상, 김용전 부원장들 최측근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검찰로서는 이를 뛰어넘을 이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점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서 어제 이재명 대표 음성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기소가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당무위를 열었어요. 네, 어제 당무위 연게 기소 결정이 6시간 만인데요. 이게 보통 당무위를 여는 건 이틀에서 사흘 전엔 예고를 하는데 당일에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초고속 결정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원 80조가 있고요. 그 예외 조항으로 정치 탄압이 인정되면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이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다 이 당무위에 안건으로 올랐던 거죠.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전에 기소가 됐던 기동민, 이수진 의원까지. 네, 그러니까 이 대표 외에도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사퇴 비밀을 아예 주지 않겠다, 빨리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일단 지금 검찰이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 검찰이 주장하던 428억 원 이 약정설에 대해서 영장을 사유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강 수사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였는데 결국은 기소하는 때도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범죄 사실을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영장을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검찰의 무능?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428억 약정 그리고 정치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이거를 지금 기소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승패로 나누자면은 판정패했다 검찰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딱 막혀 있는 게 지금 김용 정진상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등등은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이 돈을 뇌물을 줬다. 그를 통해서 이게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김용이나 여기에서는 이 뭐 김용 부원장이나 이쪽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이게 사실로도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재판이 굉장히 난항을 그러니까 뭐 양측 어느 입장에서든 난항을 겪을 것 같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판정패라는 말씀은 428억 원 저수지론을 밝혀내느냐 못 밝혀내느냐, 기소장에 넣느냐 못 넣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넣지 못했다. 그 부분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얘기 판정패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지금까지 검찰이 배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428억을 약정을 했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해오고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기소조차 못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검찰이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좀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그 중에서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을 쌍방울이 대신 낸 거.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는 게 이제 주장인데 검찰의 주장인데 이것도 역시 이화영 경제부지사에 딱 막혀 있거든요. 경제부지사 쪽은 아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 진행하면서 돈 낸 거다라고 하고 이화영까지 기소는 됐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것이냐도 지금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면은 이거를 돌파구를 검찰이 찾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기소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 뭐 공소장도 다 변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2021년에 김만배 씨 등등 이 화천대유 사업자들이 이제 피해를 끼친 금액을 그때는 검찰이 651억 원이라고 봤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택지개발 예상이익이 평당 1,500만 원 이상인데 1,400만 원으로 축소를 해서 얻은 이득이 651억인데 지금은 검찰이 배임 액수를 4,895억이라고 봤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를 이제 공소장을 다 변경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간 이게 이제 이 배임 액수가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민간업자들은 이거는 경기도가 잘못한 거다, 성남시가 잘못한 거라고 다 떠넘길 수가 있고 오히려 이 민간 사업자들은 무죄를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법조계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좀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이제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 될 거고 이번에 같이 기소된 성남FC 후원금 건에 있어서는 이게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줬느냐 안 줬느냐,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 대가를 줬느냐 안 줬느냐,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 되는 재판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428억 원 약정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면은 예. 이제 사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제 그 당원 예외 조항을 적용한 걸 두고 사실 반발이 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조직화된 목소리 내기 힘든 게 당이 이제 검찰과 이제 맞서는 상황에서 거기서 목소리 내기도 힘들고 또 이 428억 원이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막 목소리 내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는 민주당 상황 오늘 뭐 이야기는 인터뷰 중에도 질문으로 또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정당 분위기는 그때 좀 느껴보시고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18살까지 매달 100만 원. 18살까지 매달 100만 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 지시한 데 따른 건데 그 대책 중 하나로 만 0세부터 이제 8세 미만에 지금 현재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네. 이걸 범위를 더 늘려 그러니까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 1인당 네네. 18세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네. 현금으로 준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꽤 한 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예, 예. 그럼 이 정도로 지금 파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제도 도입도 이제 함께 살펴본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480일 동안 부모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네. 이거를 남녀 양성 평등 차원에서 이제 남자도 90일 정도는 최소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겠다. 아니 이겁니다. 지금도 남성들도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는데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는 게 여성들보다는
좀 덜 자연스러운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90일은 무조건 남자가 써라. 네, 네. 의무를 지어놓는다는 그렇게 거죠. 하면 이제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양육에 있어서도 좀 평등한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 같은데요. 사실 근데 어제 시끄러웠던 건 군 면제안입니다. 군 면제안. 네, 그러니까 이게 30세 이전에 아이를 3명 낳으면은 군 면제안을 검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비난 여론이 들끓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20대 때 아이 셋 낳으면 그 아빠는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유전 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3040이 애를 안 낳는 게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하는데 20대에 애 셋을 낳으려면 결국 부모 차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판이 이렇게 들끓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어제 수석 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이제 군 면제를 해준다는 거는 공식 제안한 바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안은 그러니까 일종의 해프닝으로 네. 뭐 없었던 일이 된 것 같고 그 앞에 두 가지 설명해 주신 안은 이건 어떻게 뭐 대통령실로 보고가 되는 네네 거예요?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도 이제 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나온 통계 하나가 또 하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통계청이 어제 인구 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 3천여 명으로 그러니까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해 지금 저출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게 1년 전보다도 6% 줄어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가장 적게 나온 겁니다. 심각해요. 네. 심각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18세까지 월 100만 원.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대신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뭐 어린이집에 지원금 준다든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애고 그냥 현금으로 100만 원씩을 모아서 준다. 네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자, 아닙니다. 확정 아니고요.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일단 요렇게 나온 거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 어떤 이제 여당에서 판단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들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일종의 당근책이죠. 근데 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30세 이전에 애 3명 낳으면은 병역 면제 이거는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실을 보면은 지금 평균 연령 결혼 연령이 만 30 남자가 만 35세 그리고 여자가 만 33세인가 그래요 지금. 평균이. 결혼을 그 나이에 하는데 도대체 애를 어떻게 그러니까 27, 28, 29에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를.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예. 이거의 전제는 이 얘기가 진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제는 군대 면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애를 낳는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20대에 낳다 보니까 셋 난 경우는 면제해 주자 이거겠죠 설마. 그러니까요. 26에 결혼해서 27, 28, 29에 3년 동안 연달아 나오면 이제 군면제를 받는다라는 건데 이런 거 나온 자체가 좀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이 급한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한 4회 전에 발행을 한 건데 네.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월 100만 원만 주고 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이를테면 육아 도우미로 쓸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잠깐만요. 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한다? 예, 예. 그거 법안이 그거예요? 한 월 10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임금 노동을 할 수가 이제 뭐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받고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입주를 취지도 역시 저출산 해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저출산 해결인데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조정훈 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이거를 철회를 하고 재발의를 했어요. 사실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2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만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거 하나 지금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보조를 맞춘다라는 건데 이런 법안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급하다라는 거고 지금 MZ세대의 지금 마음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MZ세대, MZ노조 장해찬 최고위원이 가가지고 뭐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등등인데 공정과 상식에 지금 어긋나는 행동이 너무 많다라고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쉽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사 도우미 법안은 지금 철회했다는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뭐 논의됐다 말았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요. 저출산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좀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의견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